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31번째 일기장. 간혹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내 젊음이 영원할 듯 나이 든 사람을 한심하게 취급하기도, 내 아름다움이 영원할 듯 겸손을 모르고 오만하기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있어줄 듯 함부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중 무엇 하나 영원한 건 없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는 인지해야 한다. 현재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나의 태도가 미래에 내가 받게 될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밀란 쿤데라의 농담입니다. (2부) 헬레나. 오늘 저녁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지. 잠이 오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찍 자리에 눕자. 파벨은 오늘 오후 브라티슬라 바로 떠났고,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로 브르노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간다. 내 딸 즈데나는 이틀간 집에 혼자 있겠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를 그렇게 찾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아이는 파벨을 몹시 따른다. 파벨은 딸아이에게 최초의 우상인 것이다. 그가 딸아이에게 아주 잘한다는 건 인정해야 하리라. 나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언제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하지. 이번 주에 그는 내게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내 얼굴을 토닥거리며 브라티슬라바에서 오는 길에 모라비아로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대화를 나눠보아야 한다고 그런다. 어쩌면 그 사람 역시 이렇게 계속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우리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왜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내가 루드비크를 만난 지금에서야. 괴롭다. 하지만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슬픔이여,
절대 내 이름과 연관되지 않을지어다. 푸치크의 이 문장은 나의 경구다. 고문당할 때나 심지어 교수대에서까지도 푸치크는 결코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이제 기쁨 같은 건 촌스러운 것이 되었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나는 바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된 회의주의에 물든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천치들이다. 내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인생을 둘로 가르고 싶지 않다. 내 삶, 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이기를 원한다. 루드비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 이상이나 취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는 평범하고 단순하고 분명하다. 바로 이런 것을 나는 언제나 좋아했고 또 지금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제까지의 나와 다른 사람일 수는 없다. 18살까지 나는 오로지 안정된 지방 중산층에 잘 정돈된 아파트와 그저 공부밖에는 몰랐고 현실의 삶은 7장벽 저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 후 1949년에 프라하로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은 기적이자 결코 잊지 못할 너무도 격렬한 행복이었다. 이제는 파벨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도 여전히 내 영혼에서 그를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지울 수가 없다. 파벨, 그는 나의 젊음, 프라하, 대학, 기숙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저 유명한 푸치크 학생 가무단이기도 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파벨을 만난 것은 거기에서였다. 그는 테너였고 나는 콘트랄토였다. 우리는 100여 회의 연주회나 공연에서 소련 노래와 우리의 정치 가요들을 불렀다. 물론 민속 음악도 있었다.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들. 나는 모라비아 음악이 얼마나 좋았던지, 보헤미아 출신인데도 내가 꼭 모라비아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나는 그 노래들을 내 인생의 라이트 모티프로 만들었다. 내게 있어 그 노래들은 그 시대와 내 젊은 날과 파벨과 하나로 얽혀 있다. 나에게 태양이 다시 떠오르려 할 때마다 언제나 나는 그 노래들을 듣는다. 그 시절을 듣는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파벨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꼭 수준 낮은 소설 같다. 어느 해방 기념일 옛 시가 광장에서 대단위 집회가 있었다. 우리 가무단도 축제에 참여하여 이리저리 떼지어 몰려다녔다. 수십만 군중 속의 작은 무리였지만 단상에는 국내외 정치인들이 있었고 많은 연설과 열렬한 환호가 있었다. 그리고 토글리아티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마이크로 다가가 이탈리아어로 짧게 몇 마디 했다. 그러자 광장의 군중은 언제나 그렇듯 함성과 박수 속에 구호를 외치며 응답했다. 이 엄청난 소란 속에서 파벨은 어쩌다 내 곁에 있게 되었는데 그가 그 소요 속에서 혼자 무언가 특별한 것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의 입을 보고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니, 노래한다기보다는 외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우리가 자기 노래를 듣고 같이 따라 부르기를 원했다. 그는 이탈리아 혁명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래는 우리 레파토리에도 들어가 있었고 당시 대단히 유행하던 노래이기도 했다. 민중 앞에서 높이 세운 붉은 깃발, 붉은 깃발. 그것이 바로 그였다. 그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감정에 가닿고 싶어 했다. 프라하의 광장에서 이탈리아 노동운동 지도자를 환영하며 그 나라 혁명가를 부르다니 정말 근사했다. 토글리아티도 나처럼 감동했으면 싶었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파벨을 따라 불렀다. 동료들이 하나둘 우리에게 합류했고 결국 가무단 전체가 그 노래를 외쳐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광장의 소란은 너무나도 막강했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소수였다. 우리는 50명인데
그들은 적어도 5만 명은 되었다. 군중의 압도적인 우위, 우리의 필사적인 대항. 첫 구절을 부르는 내내 우리는 이제 노래는 파묻혀버리고 말 것이며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조금씩 더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노래에 가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천천히 그 노래는 마치 천둥 소리를 내는 거대한 번데기를 벗어나 나비가 날아오르듯 광장의 그 엄청난 소음을 뚫고 올라갔다. 결국 그 나비, 그 노래, 적어도 마지막 몇 소절은 단상까지 날아갔고 우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이탈리아인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노래에 맞추어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우리는 환희에 사로잡혔다. 나는 분명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러한 열광과 감동의 와중에 내가 어떻게 파벨의 손을 잡았는지, 어떻게 파벨 또한 내 손을 꼭 쥐어주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광장이 다시 조용해지고 새로운 연사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나는 파벨이 내 손을 놓아버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우리는 집회가 끝날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까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꽃이 만발한 프라하의 거리들을 걸어 다녔다. 7년 후 즈데나가 벌써 5살일 때 나는 절대 잊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당의 규율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우리는 다투고 있었고 그 말은 거짓말이며 그는 나와 사랑해서 결혼했고 다만 나중에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했다. 그것도 바로 그가 이 시대의 사랑은 다른 것이며 이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언제나 주장하던 그가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했다.
12시면 점심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청년 동맹 사무실에서 딱딱한 빵 2개로 서둘러 점심을 때우곤 했다. 그러고 나면 하루가 끝날 때까지 얼굴도 못 본 채 지내는 때도 많았다. 6시간이고 8시간이고 계속되는 그 수많은 회의들을 마치고 그는 보통 자정쯤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날 때 나는 그가 여러 회의나 연수회에서 강연했던 원고들을 다시 옮겨 적어 놓곤 했다. 그는 그 원고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정치적 발언이 성공하는데 그가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두었는가는 나밖에 모른다. 그는 연설에서마다 새 시대 사람과 과거 사람은 다르다. 그 차이는 새 시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데에 있다라고 수도 없이 되풀이하곤 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세월이 흐르자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동지들이 그때 자기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2해 정도 같이 다녔을 때 나는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그저 한 남학생의 단순한 여자친구로 만족할 여자는 하나도 없다. 파벨 그는 의무는 없고 편하기만 한 그 관계에 익숙해져서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는 모두 어느 정도 이기적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고 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보존하는 것은 여자의 몫이다. 이것을 불행히도 파벨은 우리 가무단의 동지들보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 동지들은 그를 위원회에 소환했다. 그들이 그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나는 모른다.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둘이 해본 적이 없다. 어쨌든 그들이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시절에는 모두 엄격했으니까. 좋다. 너무 심했다고 하자. 하지만 지금처럼 도덕 결핍보다는 과잉이 낫다. 한동안 파벨은 나를 피했다.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다. 절망이었다. 죽고 싶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찾아왔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빌었고
크렘린 궁의 모습을 담은 장신구를 선물로 주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기념품이었다. 나는 결코 그것을 내게서 떼어놓지 않으리라. 그것은 단순히 파벨의 선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한 것, 행복의 증표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2주 후 결혼식이었다. 가무단 전체가 참석했다. 노래하고 춤추며 결혼식은 2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이 결혼을 치르는 이 사람들 모두를 배반하는 것이고 옛 시가광장의 집회와 토글리아티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나는 파벨에게 여러 번 말했다. 지금은 참 웃음이 난다. 그 후 우리가 결국 배반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내일 입을 옷을 생각해본다. 분홍 스웨터에다 트렌치코트가 어떨까? 내 몸에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다. 나는 이제 날씬하지 않다. 그래서 주름은 좀 있어도 내겐 젊은 여자는 지니지 못한 다른 매력들, 삶을 살아본 여인의 매력이 있다. 인드라가 내게서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건 틀림없는 모양이다. 가엾은 녀석. 나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탈 것이며 그래서 자기 혼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실망하던 모습이라니.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는 황홀해한다. 내 앞에서 그는 자신의 19살 남성성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내가 같이 가면 틀림없이 그는, 그 못난 녀석은 나를 감탄시키려고 130km로 달릴 것이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그는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기술자이자 운전자로서 기자들은 단순한 취재 작업을 나가면서도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들 든다.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좋아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내 기분을 좋게 해준다면 나쁠 것이 무엇인가? 요 몇 년간 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리 잘 보이질 못했다. 나보고들 밥맛이 없는 여자, 광신자, 교조주의자, 당의 충견 등 온갖 소리를 다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정말로 나는 당을 사랑하는 것도, 당을 위하여 내 여가를 전부 바치는 것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삶에서 내게 남은 것이 무언가? 파벨에게는 다른 여자들이 있다. 나는 이제 누군지 알려 하지도 않는다. 딸아이는 제 아빠를 몹시 사랑한다. 내 이 일, 벌써 10년 전부터 항상 똑같은 일, 취재, 인터뷰, 기획 달성에 관한 방송, 모범적인 외양간과 우유 짜는 여자들에 대한 방송, 그리고 내 가정, 희망 없기는 마찬가지. 오로지 당만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고, 나도 언제나 그만큼 똑같이 보답해왔다. 1956년 스탈린이 엄청난 죄들을 저지르고 모두가 당을 버리고 싶어 했던 때마저도 그때 사람들은 분노로 날뛰며 모든 것에 침을 뱉었고, 우리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영화된 회사들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는 억압되고, 시골 협동 농장들은 생기지 말았어야 하고, 소련은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가장 나빴던 것은 공산주의자들마저도 자신들의 회의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었다. 파벨 역시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파벨은 외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박수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사진을 곁에 두고 잔다. 신동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평범한 어른.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환호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그의 알코올이고 니코틴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했으면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흐느꼈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스탈린의 끔찍한 재판에 대한 연설을 하여 청중의 폐부를 찌를 수 있어서 그는 황홀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그토록 분노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가를 느꼈다. 그리고 그를 증오했다. 당은 다행히 그 광란에 빠진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잠잠해졌고, 파벨도 다른 이들처럼 수그러들었다.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교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야 있는가? 그 좋은 자리를. 하지만
무언가가 공기 속을 맴돌았다. 무력감, 의심, 불신의 씨앗들. 소리 없이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수많은 그 씨앗들. 전보다 더 긴밀하게 당에 열중하는 것 외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인 것처럼. 당은 내가 파벨에게만이 아니라 결국 그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그때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존재인 셈이었다. 다른 이들도 나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곤혹스러웠던 그 사건을 해결해야 했던 그때 잘 알게 되었다. 기혼인 우리 편집자 하나가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젊은 미혼 여자 기술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쩔 수 없게 되자 편집자의 부인이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청해왔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오랜 시간 검토하고 그 부인, 기술자, 그 부서의 증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고 공정함을 보이고자 노력했다. 편집자는 당의 징계를 받았고 기술자는 견책을 당했으며 둘은 위원회 앞에서 이제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그러나 약속의 말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우리를 진정시키려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 실은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믿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자는 쪽이었고 당을 의식적으로 농락하고 속여왔으므로 그 동료를 당에서 축출할 것을 제안했다. 대체 자신의 당에 거짓말을 하는 공산주의자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거짓말을 혐오한다. 그러나 나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편집자는 징계를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해결이 났고 기술자는 방송국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복수를 해왔다. 나를 괴물로, 야수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하나로 뭉쳐 그들은 내 사생활을 염탐하기 시작했다. 그건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여자는 감정 없이 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여자도 아니다. 부인할 필요가 뭐 있는가? 나는 내 가정에서 사랑을 얻지 못했기에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다.
헛된 탐색이었지만 어느 날 공개 집회에서 그 문제로 내게 공격이 들어왔다. 내가 위선자라는 것이다. 나 자신이 바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르면서 가정을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공적으로 질책하고 축출, 추방하고 전멸시키려 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회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내 뒤에서는 나를 그대로 진창 속에 내던져 끌고 다녔다. 관중 앞에서는 수녀이고 사적으로는 창녀라 했다. 나는 불행한 결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했던 것이지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과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 그들을 돕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다니. 나 또한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 아이와 가정을 얼마나 염려하는데. 아니, 하긴 그들이 맞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난 악독한 여자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정말 마음대로 내버려둬야 하는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일에 끼어들 권리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전체를 정말로 잘못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정말로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에 참견하는 혐오스러운 순경일지도 모른다. 다만 나는 그냥 이렇고 언제나 느끼는 대로 행동할 뿐이다. 바뀌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인간은 둘로 나뉠 수 없다고 나는 항상 생각했다. 오직 부르주아만이 속임수를 써서 공적 존재와 사적 존재로 자신을 양분한다. 이것이 나의 신조다. 나는 언제나 그에 따라 행동해왔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나쁠 수도 있다. 자신에게 되물을 필요도 없이 동의한다. 난 여자애들이 정말 끔찍하게 싫다. 젊음 속에서 잔인한 저 여자애들. 마치 자기들은 언젠가 30, 35, 40살이 되지 않을 것처럼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여자에 대해 일말의 연대감도 없는 그런 여자애들. 어떤 여자애가 누구를 사랑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내게 하지 마라. 그 아이가 사랑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안단 말인가? 그 아이는 아무런 복잡한 생각도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아무하고나 잔다. 결혼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이런 여자애들과 비교하려 든다면 매우 불쾌하다. 그들과 내가 다른 점은 나는 언제나 사랑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싶으면 찾던 곳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름 끼쳐하며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곤 했던 것이다. 나의 이 철없는 사랑의 꿈을 모두 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잘 알았는데 수치심도 마음의 억누름도 도덕도 존재하지 않는 저 이상한 자유의 땅을 향하여 경계선을 넘는 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저 기이하고 비속한 자유의 영역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성충동이라는 짐승의 말만 들으면 되는 그런 영역으로 가기 위해 경계를 넘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 것일지 잘 알았는데도 말이다. 나는 또한 안다. 그 경계를 넘는다면 나는 나의 길을 그칠 것이며 어떤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여간 다른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 그 끔찍한 변화가 나를 두렵게 한다. 바로 그래서 나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필사적으로, 집요하게 나는 사랑을 찾는다. 내가 언제나 나였던 대로, 지금의 나 그대로, 옛 꿈들과 내 이상들을 품고 살아가게 해줄 그런 사랑. 내 삶이 환경에 의해 토막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나는 내 삶이 하나로 온전히 남기를 원한다. 루드비크, 당신을 만나 숨 막힐 만큼 그렇게 가슴 벅찼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에요. 루드비크, 루드비크. 처음으로 내가 그의 사무실에 갔을 때를 잘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우스운 데가 있었다. 그는 특별히 내 시선을 끌지 못했다. 나는 조금도 거북함이 없이 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말했고 그 탐방 프로에 대한 내 생각 등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을 건네오자 머릿속이 마구 엉키면서 나는 말을 더듬고 바보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내가 당황하자 그는 즉시
내 신상에 대한 것으로 화제를 돌렸다. 결혼을 했는지, 아이들이 있는지, 대개 어디로 휴가를 가는지, 또 그는 내가 젊어 보이고 예쁘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내 당혹감을 가라앉혀주려 했던 것이다. 고마운 일이었다. 그 사람보다 10분의 1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이나 아주 잘하는 그런 허풍선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이 파벨은 쉬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우스운 것은 1시간가량이 지났는데 내가 그의 연구소에 대해 더 알게 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집에 와서 나는 원고에 매달렸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내겐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적어도 그에게 전화할 구실은 생긴 셈이니까. 그는 내가 쓴 것을 읽어봐 주겠다고 할까? 우리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 한심한 취재 원고는 4장이었다. 그는 그것을 정중하게 읽었고 미소 지었고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내가 기자로서가 아니라 여자로 그의 관심을 끈다는 것을 알게끔 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건지 언짢은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튼 매력 있었고 우리는 서로 말이 잘 통했다. 그는 나를 질리게 만드는 방에 틀어박힌 지식인은 아니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광산에서 일한 경험까지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히 그가 모라비아 출신이며 침발롬이 있는 민속 악단에서 연주한 적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연실색했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의 라이프 모티프가 다시 들려왔다. 멀리서 나의 젊음이 내게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에게로 내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 그가 내게 하루 종일 무얼 하느냐고 물어서 대답을 해주었더니 그는 내게 말했다. 반은 놀리는 듯 반은 가엾다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헬레나, 당신은 잘못 살고 있군요. 그러고 나서 그는 선언했다.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다르게 살겠노라. 삶의 기쁨들을 좀 더 누리겠노라. 결심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답했다. 나는 그의 말에 조금도 반대하지 않으며
언제나 기쁨을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요즘 유행하는 그 모든 우울한 것들이나 울적함 같은 것보다 나를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자 그는 그런 신념의 선언은 아무 의미도 없다. 기쁨의 신봉자들이 대개 제일 우물한 사람들이다 라고 답했다. 나는 외치고 싶었다. 아, 당신이 정말 옳아요. 그 다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통보했다. 다음 날 4시에 방송국으로 나를 데리러 오겠다. 프라하 근처 어디 교회에서 나가서 좀 걷자. 나는 거부하려고 애써 보았다. 여보세요. 난 결혼한 여자예요. 나는 다른 남자, 낯선 남자하고 그렇게 숲속을 산책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루드비크는 농담처럼 대답했다.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 단지 과학자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침울해졌다. 아주 많이. 나는 그걸 알아보았고 순간 열기가 확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나를 갈망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에게 결혼한 여자임을 환기하자 더욱 그가 나를 갈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 결혼한 여자이므로 나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다가갈 수 없는 것을 강렬하게 욕망한다. 그의 얼굴에 서린 서글픔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날 한쪽엔 불타바강, 한쪽엔 숲으로 우거진 가파른 비탈. 낭만적이었다. 나는 낭만적인 것이 좋다. 기분이 들떠서 나는 12살짜리 딸의 엄마답지 않게 행동했던 것 같다. 소리내어 웃고 깡총거리며 뛰어다니고 그의 손을 잡고 나랑 같이 뛰게 만들었다. 같이 뛰다가 멈추었다. 내 심장은 마구 뛰었다. 우리는 거의 서로 닿을 만큼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다. 루드비크는 살짝 몸을 기울여 짧게 입 맞추었다. 나는 곧 그에게서 빠져나와 다시 손을 잡고 좀 더 뛰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몹시 뛰어 힘이 들곤 한다. 한층만 올라가도 그렇다. 그래서 얼른 발걸음을 늦췄다. 호흡이 점차 가라앉아 가면서 나는 문득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라비아 노래의 처음 두 소절을 나직하게 흥얼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그걸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자 크게 소리내어 계속 불렀다.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많은 세월과 걱정, 슬픈 일들, 수많은 회색빛 껍질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조금 후 우리는 작은 식당에 앉아 빵과 소세지를 먹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하고 단순했다. 툴툴거리는 종업원, 얼룩진 식탁보. 그런데도 그날은 정말 근사했다. 나는 루드비크에게 말했다. 저기, 저 사흘 후에 왕들의 기마행렬 취재하러 모라비아에 가요. 그는 정확히 어디냐고 물었고 내 답을 듣고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바로 거기라고 말했다. 내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새로운 우연. 그리고 루드비크는 말했다. 저도 시간을 내서 함께 가지요. 나는 두려웠다. 파벨을 떠올렸다. 그가 다시 내 안에 밝혀놓은 그 미비한 희망의 빛. 나는 내 결혼에 대하여 냉소적이지 않다. 나는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어린 즈데나 때문에라도. 아니, 왜 거짓말을 하는가? 무엇보다 나 때문에.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 때문에. 내 젊음의 기억 때문에. 하지만 나는 루드비크에게 안 된다고 말할 힘이 없었다. 꿋꿋하게 그럴 수가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린 즈데나는 잠들었다. 나는 두렵다. 그리고 루드비크는 이미 모라비아에 있다. 그는 내일 내가 버스에서 내릴 때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